여기 일본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고 크게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본 총리가 방송에 나와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공식 발표였죠. 이 소식은 일본 열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그녀는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한국으로 갔고 두 번째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한 걸까요? 또 일본 총리의 발언이 의미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녀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에코라고 해요. 태어난 곳은 일본이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외교와 관련된 일이어서 어릴 때 영국으로 이주했어요. 영국에서의 삶은 익숙했고 일본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내가 일본인이라는 자부심. 근데 이상하죠? 일본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일본인이라는 자부심은 너무나 강했어요. 마치 그것이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정체성인 것처럼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제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주입된 것이었던 건데요. 아버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분이었어요. 어쩌면 단순한 애국심이라기보다 일본이 최고라는 신념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셨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종종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늘 부정적인 내용뿐이었는데요. 한국은 일본 걸 베껴서 흉내만 내는 나라야. 경제 성장이니 뭐니 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마치 확신이라도 하듯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치 중요한 교훈이라도 전하듯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셨죠. 그 말들은 제 마음속에 서서히 쌓여갔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인 친구도 거의 없었고 그냥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한국은 일본보다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전 단순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만 한국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아버지의 세뇌 때문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어쩌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나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그 편견이 진짜 경험에서 온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이나 각종 미디어나 SNS에서 보고 들은 것일 뿐인가요?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부족한 나라야. 한국은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지만 절대 일본을 넘을 수 없어.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그 확신이 더 단단해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유이라는 친구와의 일이었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유이라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유이는 영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어도 능숙했고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짝이 되기도 했고 같이 장난도 많이 치면서 잘 어울렸었어요. 어느 날 유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에코, 너 혹시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어볼래? 저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한국 음식은 일본 음식의 짝퉁이라는 말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유이가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 음식을 추천하니까 마치 저보고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아니, 난 그딴 거 안 먹어. 일본 음식이 더 맛있어. 유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래.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유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유이가 맨날 한국 자랑만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장난삼아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한국은 일본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나라야. 그 순간 유이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고 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이후로 저와 멀어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유이는 일본에서 살던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일을 잊고 살았고, 유이가 떠난 후에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큰일도 아닌데, 어릴 때는 왜인지 모르게 작은 사건 때문에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저는 한국을 괜히 증오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유명한 경제 프로그램의 한 일본인 교수님이 나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고요? 말도 안 됐어요. 교수님은 차트와 직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이미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분노했어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 방송을 보는 내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방송이 끝난 후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일본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경쟁국이 아니라 배워야 할 국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순간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일본 총리가 한국을 인정한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뉴스는 계속됐어요. 일본 내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이 실제로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심지어 세계 각국에서도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저는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다 조작된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고. 절대 그럴 리 없어. 직접 가보면 알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장 한국에 가서 이 모든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가는 게 싫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한국이 가짜 선진국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일본 땅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은 어떤 곳일까? 시간이 지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느낌부터 달랐어요. 공항 내부가 깔끔한 건 둘째치고 모든 게 너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는데 일본에서의 제 기억은 기본적으로 한참을 줄 서야 할 절차가 몇 분 만에 끝났어요. 한국은 AI 기반 생체 인식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여권과 얼굴만 대면 바로 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일본보다 훨씬 간단한데?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일본 공항에서는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던 절차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줄도 안 서고 심사관과 일일이 대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얼굴을 스캔하고 몇 초 기다리면 끝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식일 거야. 공항 같은 데는 원래 이렇게 좋은 거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며 애써 무시했어요. 공항이야 국가의 얼굴이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진짜 충격이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숙소까지 가려면 공항철도를 타야 했어요. 일본에서도 공항철도는 있었지만 저는 한국이랑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열차를 타보니까 또 한 번 놀랐어요. 좌석이 넓고 깨끗했고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어요. 저는 처음엔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했어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철도는 무료 5G 와이파이까지 지원됐어요. 아버지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터넷을 사용해 보시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렇게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고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그곳에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 안에 충전기가 있었고 각 객차마다 공기청정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열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 벌어지면 사람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도 직접 나서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즉시 반응했고 어떤 젊은 남성이 노인을 부축하며 의식을 확인했어요. 다른 승객은 바로 119에 전화하는 걸 보는데 마치 평소에 연습이라도 한 듯 각자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 여성 승객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거였어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그 여성 승객이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유이와 너무 닮았던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유이를 괴롭히던 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유이의 표정.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쓰러진 노인을 돕고 있는 여성이 유이와 너무 비슷했어요. 설마 유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구급 대원분들께서 오셨고 그분께서는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아는 한국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한국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솔직히 첫날만 해도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의 빠른 시스템도 지하철의 편리함도 시민들이 쓰러진 노인을 도와준 것도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나와 서울 시내를 걸으며 아버지와 함께 가볍게 아침을 먹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작은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왔으니 김밥이나 간단한 한식을 먹어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게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던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바쁘게 일하고 계셨는데 손님들이 스스로 주문하고 물도 가져가고 반찬도 직접 챙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기 봐요. 사람들이 직접 반찬을 가져가네요. 일본에서는 손님이 직접 뭘 챙기는 문화가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손님들이 주인장이 바쁘면 알아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계산할 때였어요. 앞에 있던 손님이 현금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QR코드를 찍고 결제를 끝내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버지도 당황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거든요. 카드 결제도 많아졌지만 이렇게 모바일 결제가 대중화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는 놀라서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이 QR코드 결제 많이 사용하세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결제해요. 현금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작은 가게에서는 카드조차 안 받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길거리 분식집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당연한 문화였어요.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나서 저희는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한국의 카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리를 맡으려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거예요. 아버지, 저거 봐요. 저 사람 핸드폰을 그냥 두고 가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일본도 비교적 안전한 나라지만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자리에 두고 가는 건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이 몇 분 후에 음료를 들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앉았어요. 이거 도둑이 없는 건가? 저는 순간 한국이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한다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남을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어제 지하철에서 본 노인을 도왔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야. 내가 알던 한국이랑 너무 다르잖아. 카페에서 쉬면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또 충격적인 기사를 봤어요. 일본 총리, 일본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 또다시 강조. 다시 한번 대국민 발표를 했어요. 아버지는 뉴스를 보시더니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제 눈앞에서 보고 있는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도 아직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한국의 진짜 열악한 모습을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뒷골목과 서민 지역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을 믿지 않으셨어요. 사에코, 공항이나 번화가 같은 곳만 보고 한국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솔직히 저도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나라든 화려한 중심가가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열악한 지역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일본 역시 고급 상점이 늘어선 거리만 보면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낡고 가난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 그렇게 믿으면서 일부러 더 어두운 곳을 찾으려고 했어요. 숙소 근처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일부러 대로변이 아닌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저기 낡은 건물들 좀 봐.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주택가가 있었어요. 처음엔 드디어 우리가 찾던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창문마다 꽃이나 작은 장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또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들도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골목길의 쓰레기나 난잡한 풍경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분명 오래된 동네 같은데 지저분하지가 않아. 그리고 그때였어요. 한 작은 가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를 주워 담고 계셨어요. 저희는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멈춰서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자기 가게 앞뿐만 아니라 옆 가게 앞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근처에 있는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아이고,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괜찮아요. 제가 금방 할게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그냥 한국 사람들의 일상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상점 앞에 떨어진 쓰레기는 가게 주인이 치우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서서 돕는 모습은 흔하지 않거든요.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서로 돕는 게 습관인가 봐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조금 더 걸어서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전통시장으로 가봤어요. 여기야말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전통시장이면 흔히 떠올리는 혼잡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죠. 상인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다들 밝은 표정을 띠고 있었어요. 가게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손님들도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뭐야? 시장도 정리가 잘 돼 있네. 솔직히 저는 시장이 좁고 어수선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닥은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고 쓰레기통이 잘 배치돼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몇몇 가게 앞에서는 가게 주인들이 자기 앞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깨끗이 쓸고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제가 물어보자 한 노점 상인이 활짝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20년 넘었죠. 여기는 다 우리 집 앞 같은 곳이에요. 깨끗하게 써야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에서도 상점가가 깨끗한 곳이 많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분위기는 흔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상점에서 어떤 손님이 지갑을 깜빡 두고 갔는데 가게 주인이 바로 뛰어나가서 손님을 붙잡았어요. 손님, 지갑 놓고 가셨어요. 손님은 깜짝 놀라며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도둑맞을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위기는 솔직히 낯설었어요. 일본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으면 가끔 직원이 옆에서 감시하는 느낌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우리 진짜 후진적인 모습을 본 게 없어요. 저는 일부러라도 안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한국은 단순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성장하고 있는 곳처럼 보였어요. 그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 역시 혼란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과 지금 제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늦게까지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한 작은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관광객은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거의 못해서 식당 주인에게 무언가를 물어봤는데 주인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식당 주인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번역기를 켜고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요, 이거 보면서 말씀해주세요.
일본인 관광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그분은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인은 일본을 싫어한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어요. 현실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한국은 일본을 모방한 나라라고 절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제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에코, 우리 일본도 변해야겠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평생 한국을 깎아내리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미워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이상 토끼튜브였습니다.